그리고 내신 대비 들어가겠습니다.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켜고 끌 수 있다면 이라는 시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패러디한 거기 때문에 두 작품을 같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꽃을 조금 빠르게 정리하고 그 다음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꽃이라는 제목의 시고요. 화자는 나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화자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의미한 존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명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그러니까 나의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즉 나라는 존재를 인식해다오. 그러면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꽃이 된다는 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나타냅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 무엇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즉 의미,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는요, 대비되는 시어가 나오는데요. 자, 무의미한 존재 셈으로 표현할게요. 의미 있는 존재,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 이렇게 대비를 이루면서 시의 주제를 완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종결 어미가 반복이 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행위를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내용이겠죠. 인식의 주체인 내가 그를 또는 우리를, 자, 인식의 주체로 보고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저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름을 불러주자 꽃이 되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눈짓이 되고 싶은 존재다 라고 해서 인식하는 과정을 인식의 주체와 그 다음에 그 대상을 통해서 점층적으로 확대된다. 확대라는 건 나에서 그로 그리고 우리로 간다는 게 바로 확대의 의미가 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의 의미는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자 진정한 관계를 맺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꽃이라는 대상은 명명 행위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가 꽃이 되겠죠. 자, 이 시를 패러디해서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자, 김춘수의 꽃을 변주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패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즉 인식하기 이전에 의미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꽃이라는 시에서 다만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라는 몸짓과 대응하는 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즉 단추를 누르는 행위는 꽃이라는 시에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됩니다.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에, 그러니까 지금 삭막하고 고독한 마음에 버튼을 눌러다오. 여기서 버튼은 단추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되죠.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즉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자,
우리의 꽃이라는 시에서 마지막에 나와 있던 요 눈짓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줄이요.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 이렇게 가볍고 편리한 사랑을 추구하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마지막 두 줄이 이 작품에 대한 꽃이라는 시에 대한 패러디이자 풍자가 됩니다. 풍자라는 건 비판의 의도를 담고 있고 여기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가볍고 편리한 사랑에 대한 비판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학습활동이고요.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내용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활동 4번에 나와 있는 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시는요. 오규원이라는 시인의 프란츠 카프카라는 제목의 시고요. 프란츠 카프카는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 작가입니다. 네, 이 시의 제목이 프란츠 카프카고요. 시가 딱 처음에 메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메뉴판에 우리 식당이나 또는 카페에서 볼 수 있는 메뉴판의 형식을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샤를 보들레르, 칼 샌드버그, 프란츠 카프카. 자, 시인이자 그 다음에 소설가들이 등장하죠. 이브 본느프와 프랑스 시인입니다. 에리카 종, 가스통 바슐라르, 이하브 하산, 제레미 리프킨, 유리겐 하버마스. 자, 이 인물들은요, 철학자, 그 다음에 어떤 예술의 이론을 창시한 사람, 또 경제학자, 또 철학자. 사실 제레미 리프킨은 경제학자라고 나와 있는데 또 철학책도 쓰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문학. 인문학이라는 건 문학과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철학을 뜻하는 철학이라는 학문을 묶어서 뜻하는 단어예요. 자, 인문학이요.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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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1000원 이렇게 돈으로 환산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돈으로 환산되는 세상에 대한 풍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한자. 자, 시를 공부하겠다는 제자에게 미쳤다라는 표현은 반어적인 표현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시라고 하는 것이 외면받는 세상에 대한 풍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문학이 외면받는 상황에 대한 풍자. 인문학이 외면받는다. 인문학의 외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상품화하고 그것을 진정한 값어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을 풍자하면서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를 마신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한 번 더 인문학이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에 대한 풍자가 됩니다. 자, 작품 설명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파수꾼 영상 올리겠습니다.